안녕하십니까. 시대인지 정현철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1학년 정규반 안내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학 동안에 수학 공부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죠? 네, 공부량도 그렇고 공부의 질도 그렇고 굉장히 좀 놀라셨을 텐데, 사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한 결과가 이제 성적으로 딱 마무리되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의 결과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정규반 수업도 열심히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가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고등학교 생활이라 굉장히 좀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할 텐데, 그죠? 각각의 어떤 방학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떨림의 정도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 이유도 다르고, 많이 준비 안 했던 학생들은 어떡하지 하면서 떨릴 것이고, 그죠? 많이 열심히 잘 준비했던 사람들은, 빨리 내 실력들을 한번 마음껏 펼쳐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떨고 있을 텐데, 설레어서 떨고 있을 텐데, 자, 어쨌든, 주어진 시간, 이제 계약하고 나서,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야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한번 같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내신 대비 중학교하고 어떻게 다를까?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것이고 생각도 해보셨을 텐데, 중학교 때처럼 약간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대입이라는 입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치열한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한 등급, 한 문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들이 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입시의 결과들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고 꼼꼼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크게 이슈 몇 가지를 좀 살펴볼 것 같으면요. 우리가 이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내신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네, 이 차이가 어떤 거냐면, 9등급제에서 이제 지금 서울대, 연대, 고대,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를 갈 때 내신이 몇 등급 정도 나와야 돼? 라고 하게 되면 1점 몇몇몇 등급,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4% 기준으로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는, 자, 1등급을 어떻게 얘기를 한다? 10%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바뀌기 전 과정까지 보시게 되면 1등급까지를 보시게 되면 11%였거든요. 2등급까지가 11%였는데 지금 10%까지가 1등급이 된 것은 결과적으로 예전에 2등급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권에 있는 수시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들에 대한 내신 등급 1점 몇몇몇 등급 1점대 초반이라든가 중반까지 가게 되는데 그 등급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목표를 어떻게 잡아주셔야 되겠습니까? 수시에서 영향력을 받을 수 있으려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으려면 무조건 내신 1등급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2등급은 몇 %까지 간다고요? 34%. 예전에 얘기했던 그 3등급 라인하고 3, 4등급 라인하고 얼추 비슷한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얘기를 갖다 들으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하는 모든 친구들은 무조건 1등급, 어떤 수를 써서라도 1등급을 맞게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5등급제로 바뀐다는 큰 이슈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서울대 입시 전형이 발표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가장 큰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은 뭐냐면 그 직윤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5등급제가 되면서 특목이 좀 유리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었는데, 지역균형, 즉 정규 이제 몇 명, 학교장 추천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고, 수시에서 그것들을 일반고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약간 충격이었는데,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정시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정시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정시라는 게 뭡니까? 수능 봐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인원이 아예 안 반영되는 그런 전형들이 많았었고, 조금씩 지금 바뀌기 전, 여러분들 교과과정 전에서도 이제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그런 전형들이 사실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이번 이제 여러분들의 그 입시 전형 28학년도죠. 여러분들 입시 전형에서는 정시에서 수능을 갖다가
수능과 내신을 많이 반영하겠다, 그 비율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1차에서는 1차 서류 통과 이제 2배수를 갖다 뽑을 때 수능 잘 본 사람들을 뽑긴 하는데요. 2차에서는 수능을 60% 보고 내신을 40% 이렇게 보겠다라고 했어요. 그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내신 반영이 있다. 그것도 커졌다. 지금은 20% 보거든요. 그래서 크게 뭐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확대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서울대가 이렇게 하게 되면 고대하고 연대나 다른 대학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게 되는데, 선생님 좀 생각이 달라요. 물론 따라가는 대학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바로 가까이 있는 연대나 고대는 또 다른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발표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신까지 잘하는 학생들을 갖다 뽑겠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수능만 잘하는 학생들을 갖다 뽑을 거야. 뭐 이렇게 전략을 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같은 경우는 연대와 고대는 두 가지 전형, 수능만 보는 전형과 내신까지 보는 전형을 분리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또 유지될 가능성도 있고요. 변수들은 굉장히 많겠죠. 어찌됐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고, 예전에는 수시를 갖다 준비가 이제 거의 내신을 많이 놓쳤다라고 하게 되면, 수시는 포기하고 정시로만 갈래, 정시 파이터,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분들이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면, 정시만, 수능만 잘 봐서는 대학을 가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내신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입시 전형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셔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뭐 심지어는 막 그 자퇴하고 정시반 준비할까 이런 학생들도 선생님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워진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 긴 호흡을 가지고 내신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수학 공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등학교 때? 라는 질문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조금 간단하게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준별 반이 좋을까요? 학교별 반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별 반의 장점이 있죠. 저거는 있습니다. 수학은 사실 학교별 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과학이라든가 국어라든가 영어 이런 것들은 출판사하고 범위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학교별 반으로 진행하는 게 맞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진도의 범위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중간고사 범위도 보시면 알겠지만 2차 함수와 뭐 방정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식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정도, 한 단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다 진도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최고 난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1등급에서 결정짓는 그 문항들에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가 그 베이스가 되는 아이디어들은 사실 학교별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문항들의 비중이 얼마나 많으냐, 그 정도의 차이, 그것에 따라서 이제 난이도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베이스라든가 그 내용들이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별 반들보다는 수준별 반들을 보통 구성을 하게 되는데, 학교별 반은 주는 장점은 뭐가 되겠어요? 뭐 교과서, 프린트, 그 다음에 부교재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의 대비를 반복적으로 시켜준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문항들은 어떤 문항이 될 거냐면 필수 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필수 문항이라는 거, 이걸 일단 맞춰야 되겠죠. 이것도 못 맞추게 되면 일단 등급은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 필수 문항들은 2등급 또는 3등급 확보에 필요한 문항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가야 될 것은 최고난도 문항의 문제가 있는데, 자, 이것들을 반복하게 되면 주어진 시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까지 넘어가기 힘들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현실적으로 내가 어떤 정도 난이도냐에 따라서, 목표 지점에 따라서 학교별 반도 사실은 뭐 가능하고, 혹은 그것들을 먼저 단계적으로 먼저 들어주시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가 1등급을 확정을 시켜주고 싶고, 최고난도 문제들을 좀 최대한 좀 많이 풀어서 1등급을 확정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수준별 반으로 들어주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별로 조금 등급이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학생들과 또 경쟁을 하면서 그 공부 분위기와 그 다음에 그런 난이도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상태를 먼저 스스로 돌아보시고요. 거기에 맞는 반으로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동이라든가 대치에서의 입시 실적이 좋은 이유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내신 난이도하고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고난도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서 사실은 그래서 목동권이나 대치에서 1등급, 내신이 1등급 정도 나온다, 안정적으로 수학이 1등급이 나온다는 학생들은 수능 수학에서도 1등급이 당연히 나옵니다. 심하게는 이제 뭐 정말 어렵게 나온다는 몇몇 학교들은 뭐 목동고라든가 강서고라든가 뭐 그런 학교들, 대일고라든가 이런 학교들은 내신에서 한 3등급, 예전 9등급제로 했을 때 지금 우리들의 얘기로 하게 되면 한 2등급까지 갈까요? 그렇게 됐을 때도 수능에서는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죠. 그래서 사실은 수시보다도 정시 쪽에서 결과가 좀 더 좋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조금 힘들긴 하지만 내신을 탄탄하게 좀 그 학교 난이도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신다고 하게 되면 수능도 사실은 커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어렵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뭐 목동이 어렵고 목동 강서가 어렵고 대일, 진명, 영일, 뭐 한가람도 어렵고 한가람 그 사이에 있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무의미하다. 다들 어렵다. 다들 어렵다. 요즘에 경향이 그렇습니다. 약간 경쟁적으로 좀 어렵게 되는 경향들도 보여져요. 대일고등학교 지금 강서보다도 더 어렵다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진명하고 목동은 조금 그 결이 좀 다릅니다. 진명 같은 경우는 부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요. 프린트라든가 많이 안 주는데 거기에서 창의적인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개발해내시고 목동고 같은 경우는 프린트 자체가 너무 어렵죠. 거기서 이제 변형을 심하게 시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뿐이지 전체적으로 문제들은 굉장히 어렵다. 물론 들쑥날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너무 어렵게만 내게 되면 학생들이 포기할까봐, 그죠? 그 다음에 좀 쉽게 되고 어렵게 되고 이런 굴곡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쉽지 않다. 주변에 있는 학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덕, 마포, 명동여고, 관악고, 선유고 다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모든 학교들이 이 주변에 있는 학교, 목동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학교들이 내신이 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5등급제가 또 어떻게 좀 이 난이도에 영향을 갖다 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들 시험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좀 어려운 시험에 맞춰서 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좀 안정적인 등급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자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이런 것들도 있죠.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됩니까? 얼마나 해야 됩니까? 개념 정리를 많이 해야 됩니까? 얼마나 해야 됩니까? 수학 공부를 일주일에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집을 풀어야 됩니까? 뭐 질문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 그냥 공부해!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한테 말고 학생들한테요. 사실은 이제 이런 쭉 얘기들을 하지만 우리 아이가 실제로 어떻게 공부하지? 공부하는 시간들을 갖다 늘리지? 이런 것들이 관건이죠. 숙제를 어떻게 하게 하지? 저는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문제풀이, 개념 정리 둘 다 하셔야 되겠죠. 심화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 심화 개념들을 어떻게 또 정리하냐면 개념 정리 처음부터 쭉 하느냐, 뭐 수업들을 쭉 듣냐, 인강을 듣냐,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병행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문제풀이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유형 다시 한번 재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유형별 필수 유형을 빠르게 한번 쭉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좀 더 힘을 내가 원하는 등급,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내 목표가 한다 2등급 정도까지 진입해서 거기까지라도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시간을 조금 더 두셔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내가 목표가 1등급이고 안정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게 되면 심화, 그 다음에 최고난도 문제를 깊이 있게 푸는 게 중요하죠. 깊이 있게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난 블랙라벨 봤어요, 뭐 자이스토리 봤어요, 이게 아니라 한 문항당 여러 가지 두세 번의, 그죠? 두세 가지의 풀이 과정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깊이 있는 풀이들이 필요합니다.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감안하고 공부를 갖다 해주셔야 될 거예요. 이따가 이제 시간 구성들을 갖다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런 문제들은 한 문항당 한 10분에서 15분, 더 길게 또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시간이 쫓기겠죠, 많이. 어찌됐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병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학 공부량 어떻게 조절해? 몇 시간씩 공부해야 됩니까? 그거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 한번 볼까요?
아침에 이제 학교 가게 되면 6시에 일어나시게 될 거예요. 집에 오면 4시나 5시가 되겠죠. 5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 6시에 학원 가죠. 갔다 오면 몇 시입니까? 10시가 되겠고, 집에 오면 11시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또 6시에 또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없죠? 우리는 보통 학원 한번 갔다 오면 공부할 시간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틈새를 찾아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제 아침부터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 그지? 아침부터 뭐 밤까지 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졌다. 방학 끝났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 틈새 시간과 그 다음에 주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자, 틈새 시간이라는 건 뭡니까? 학교 끝나고 학원 가기 전에. 아마 6시가 아니라 또 늦은 학원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학원 끝나고 자기 전까지의 시간. 여기서 지금 틈새 시간들을 1시간 혹은 30분씩 잡아내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핸드폰 언제예요? 그 시간 이제 버리셔야 돼요. 그거 그렇게 해봤자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 빠른 학교들 같은 경우 4월 20일경부터 중간고사 시작이에요. 지금 며칠이죠? 그렇죠. 그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의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학 공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매일매일 조금 해주는 게 좀 중요하긴 한데요. 그 시간들이 잘 안 나겠죠? 그래서 월수금 이렇게 해가지고 화목토 해가지고 30분씩 일단은 좀 잡아주시고 평일날 그렇게 중간중간에 숙제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들을 잡아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말에 또 어떻게 되겠어? 주말 시간에 만약에 뭐 다른 과목들, 수학 말고 다른 과목들을 듣거나 뭐 암기 과목들, 과학이나 사회 과목들을 갖다 들었을 때 학원 갔다 와가지고 오늘 공부 끝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제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남은 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는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에 할애를 해주셔야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모아보면 일주일에 공부량이 한 5시간 정도 될까요? 수학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에 이 과정들을 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사회, 공통사회, 공통과학도 해야 된다는 거죠. 긴장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이거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해주셔야 되겠고, 일단 선생님이 좋은 문제들을 뽑아서 또 제공을 해드리겠지만 집에서 또 하셔야 되는 분들은요, 이런 문제 좀 추천을 갖다 드려요. 유형 정리할 때 마플 시너지 이런 문제 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심화 과정 보실 때 뭐 보셔야 돼? 그렇죠? 고쟁이, 그죠? 절대 등급, 뭐 이런 교재들이 있습니다. 잘 구성되어 있는 교재들이니까 이런 교재들을 천천히 푸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EBS 계열의 문제집들이 있어요. 올림포스 시리즈가 있거든요. 요 문제집들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아마 부교재로 사용하는 학교들도 꽤 될 텐데, 올림포스 기본교재와 고난도, 그 다음에 전국연합, 요 문제들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네,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전국연합 문제집 같은 경우 모의고사 베이스의 문제인데,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을 꼭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히스토리라든가 마더텅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 권 사실 필요 없고 한 권만 사서 정확히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이런 문제집들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될 텐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시험 문제들 한번 관찰해 볼까요? 아까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아마 방학 때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은 선생님이 미리 기출문제들을 매주마다 풀려왔었어요. 뭐 선행과정을 하든 특강 공통수학 특강을 하든 일주일마다 매번 이제 시험 문제들을 봤어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공부했었던 그 난이도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걸 직접 느꼈을 것이고, 또 문제는 뭐냐면 그걸 50분 안에 풀어내야 된다는 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을 겁니다. 사실 아직까지 집중적으로 준비한 상태가 아니어서 난이도를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을 뽑아서 실제로 시험을 갖다 봤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는 그렇게 좋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자, 이제부터는 정신 차리시고죠. 눈높이라든가 그 난이도에 대한 것들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은 어디서 그런 문제들을 갖다 만들어낼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되는 문제는 뭐냐? 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 매년마다 새로운 문제들이 여기서 나오게 돼요.
그 문제들을 반영하고 변형한 것들,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익숙하게 좀 풀어내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보셔서 알겠지만 선생님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이제 분명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나름 또 방학 때도 한 2번, 3번을 강조시켰지만 결과적으로 또 봤을 때 직접 자기가 맞춰내는 그 문제를 시험에서 맞춰내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더라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또 반복을 시키고 사실 이 공부라는 것도 운동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몸에 거의 익혀지도록 마치 문제를 봤을 때 그 다음 나의 사고라든가 생각 자체가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하게 준비가 되지 않게 되면 시험 문제에서 맞추기가 굉장히 좀 힘들더라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반복하고 심화, 깊이 있게 좀 준비할 수 있는지가 선생님이 좀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이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일단 문제를 좀 하나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갑자기 부모님들은 수학 공부할 것 같아서 좀 떨리실 수도 있는데 뭐 어렵진 않아요. 지금 문제 보시게 되면 이게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문제를 거의 비슷하게 그대로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4에서 2차 함수가 4에서 최대값을 갖는 뭐 이런 거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위로 볼록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4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쪽 부분, 이 범위 내에서의 2차 함수의 최소값을 GP라고 하자라고 해서 새로운 함수를 또 준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다 읽어내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완전 제곱식 만들고 판별식을 사용하는 것도 버거워하는데 이런 그래프들을 생각해내고 이러한 발상들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먹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사실 이런 문제들이 또 어떻게 또 변형이 되는가. 지금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 문제들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기도 하고 같은 유형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 알겠죠. 지명여고 뭐 수학 쉽다라고 뭐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함수 fx하고 마이너스 fx 이 기호들도 읽어내야 되겠죠. 이 범위 내에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아까 그 2차 함수를 고스란히 예쁘게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겁니까? 중간에 범위에 따라서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 또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함수값 두 개가 마이너스 1하고 5 넣었을 때 0 된다. 이런 것들도 다 해석해서 그래프를 갖다 상상해 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f 아까 얘기했죠. 위에 정점을 찍은 곳이 x가 4에서 그렇게 된다라는 표현을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2에서 그렇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점을 찍는 곳이 2가 되겠고 아까 만나는 곳이 마이너스 1하고 5에서 0 된다라고 했으니까 거기를 갖다가 만난다라고 한 거고 바깥쪽에서는 뭐예요? 그래프를 뒤집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 거죠. 이 그래프에서 이 부분에서의 GK의 최대값을 HK라고 하자. 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학생들이 방학 때 유형이라고 풀었던 문제만 가지고 이런 문항들을 갖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들을 갖다 익숙하게 풀 정도가 돼야 이제 내신 대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들을 해서 방학 동안에 이제 준비했었던 것이 워밍업 정도의 이런 내용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워밍업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한 달 반 동안 준비해야 될 것들을 이것들을 실전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실제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엑기스 같은 문제들을 모아서 연습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이제 넘어가죠. 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이렇게 또 출제가 되고 변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문제는 그래도 좀 쉬운 편인데요. 그래프 두 개 아까 말씀드렸죠. 구간에 대한 함수. 그러니까 1학년 과정들도 사실은 어려워진 수능을 반영하여 분위기 자체가 조금 심각하게 좀 흐르고 있습니다. 범위에 맞춰서 그래프 그리고 그다음에 교점의 개수를 갖다 찾는 문제인데 뭐 주변에 있는 뭐 쉽다라고 얘기했던 뭐 덕원여고 비슷한 문제 똑같은 문제죠, 그죠? 같은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교별 반도 있고 수준별 반도 있겠지만 이런 문항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점점 심화 과정을 통해서 난이도를 올려가고 반복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게 되면 1등급에 좀 진입하기 어렵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 과정이 또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변형을 갖다 시도해서 아까 첫 번째 예를 들었던 문제와 두 번째 예를 들었던 문제를 복합 문제로 또 이렇게 또 기억, 니은, 디귿 문제로 출제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예시 들어본 거 보니까 진명여고가 수학이 제일 어려워 보이네요. 어찌됐든 간에 모든 학교들이 다 비슷한 수준에서 혹은 더 많이
조금 더 높게, 그 다음에 낮게 이렇게 그 주변에서 문제의 난이도들이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항들을 몇 문항까지 출제를 하는가. 전체를 한 20문항에서 2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어려운 고난도 문제가 3, 4문제가 들어가느냐, 2, 3문제가 들어가느냐, 한두 문제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지의 난이도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1등급이라는 것은 그 문항들을 몇 개를 맞춰내느냐 라는 부분에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은 뭐냐면 필수 유형 문제들만 다 맞춰주시게 되면 일단 2등급 쪽으로는 진입이 분명히 가능하다. 거기서 이런 고난도 문제들을 한두 문제 더 맞춰주는 순간 우리는 1등급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저의 수업도 이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에 관련된 얘기를 선생님이 쭉 해드렸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나의 현재 상태죠.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지금 그런 문제를 풀만한가? 그리고 이제 그런 소중한 문제들을 이제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제공을 하고, 학원에서는 무슨 오답 노트다, 뭐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는 그것을 열심히 쫓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학생들은 그죠? 내가 진짜 그것들을 할 생각이 있는가? 숙제를 안 미루고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렇다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의지가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잘 체크를 갖다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보게 되면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등급의 관건은 킬러 문항에 대한 해결, 그죠? 해결에 관련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선생님이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킬러 문항들 너무 어렵거든요. 원래 수학 공부를 수업 안 듣고 자기 혼자 그냥 뒤에 뭐 해설지를 갖다 펼쳐놓고 공부하는 학생들, 선생님 제일 무서워하는 학생들이거든요. 자기의 생각보다는 마치 수학 공부를 독서하듯이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제일 무서운데 어쨌든 수학 해설지를 펴놓고 공부하는 것을 일단 버리셔야 된다. 그런 말씀드렸던 대로 이해 능력이지 또 해결의 능력, 문제 해결의 능력하고는 좀 다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예 지금 킬러 문항들 같은 경우 하나의 해설이 거의 한 페이지 넘어가는 해설. 그리고 선생님 수업할 때도 너무 어렵게 가게 되면 아이들이 저 문제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선생님이 갖고 있는 여러분한테 제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쉬운 풀이. 핵심을 찌르는, 그죠? 핵심을 핵심적인 포인트를 가진 쉬운 풀이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잘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변형 문제에 관련된 겁니다. 물론 아까 문제집에서 말씀드렸었죠. 기출문제들은 다 똑같아요. 같은 문제들이 그러니까 뭐 자히스토리도 풀고 마더텅도 풀고 엔제도 풀고 전국연합 기출문제도 풀고 이렇게 똑같은 문제만 반복적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이 변형 문제들을 보셔야 되는데 변형 문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숫자 바꾸기. 그냥 숫자만 바꿔서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저기 아예 유형을 결합하는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그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해에 출제가 될 때는 숫자 바꾸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다음에 이제 이 모의고사 문제들이 변형될 때는 복합적으로 이제 복합 문항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점점 문제가 진화합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그것들을 갖다 매해 내시면서 그 다른 방향으로 또 변형을 해서 내시게 되는 거죠. 이런 변형 문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에다가 변형 문제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해서 제공한다. 최대한 제공한다. 많은 문항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 기출문제에서 그 유형들을 갖다 분류하고 다시 변형하는 작업들을 계속 선생님이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들한테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셨을 텐데요. 제가 잘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 아까 말씀드렸던 심화 개념도 유형별로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킬러 문항을 어떻게 접근을 해줘야 되는지, 최신 킬러 문항들 정리하는 작업들 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그 풀이들을 알려드리고 또 변형 문제들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선생님이 이제 교재에서 그 문제를 강조할 것이고, 그 다음 워크북에서 그 문제를 다시 풀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테스트, 단원 테스트에서 그걸 또 풀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답 노트에서 그 문제를 또 풀게 할 거예요. 그래, 최소 4번을, 선생님이 이제 딱 이거는 느낌이 온다 라는 문항들 같은 경우 최소 4번에다가 나중에 파인할 때 다시 또 정리를 하게 되죠. 선생님 이것도 불안해요, 사실은. 이 정도만 반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확실하게 풀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불안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최종 오답 노트라든가 아니면 기출 테스트에서 반복적으로 또 알게 모르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항상 영상 촬영을 해서 개념 강의하고 그다음에 심화 문제 풀이에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영상으로 항상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틀렸던 문항들을 좀 매번 집에서 개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테스트에 관련된 앱도 운영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 수업은 일단 목요일날 화목에 진행이 됩니다.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기간이 좀 짧아서 그것들은 선생님이 과제라든가 이런 분량들은 조절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화목이라고 되어 있지만 화목 토수업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화목 토수업이라는 건 뭐냐면 토요일날 클리닉이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거거든요. 이때는 반드시 필참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만나서 이 시간이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선생님 조금 조절을 해드릴 텐데 어찌됐든 간에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오답에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 실전 모의고사 1회를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참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험 바로 직전 한 3주 전 부터는 일요일 날도 클리닉을 계속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그 수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항상 이제 준비하는 교재에 내신미수라는 교재가 있어요. 메인 교재는 내신미수라는 교재에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내신미수라는 교재를 갖다 사용하게 될 거고, 거기에 이제 워크북과 그 다음 테스트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고 난도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좀 다뤄볼 거예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문제하고 비슷하게 잘 안 보이시죠? 너무 글씨가 작아서. 그래서 어떤 범위 구간에서의 함수의 최소값을 갖다가 줬다 라는 문제가 아까 있었거든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문제들의 변형 문제를 다시 한번 연습하도록 하고, 이게 워크북에도 비슷한 유형들을 또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단순 변형에다가 그 다음 단계로 해가지고 다시 심화 변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문제까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기억니은 디귿 문제로서 제공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요것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내신미수라는 교재는 선생님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을 하는데 매년마다 새롭게 개발되는 문제에다가 그 비슷한 유형들로 업그레이드된 문제까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결합형 문제까지 다 수록을 해서 유형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바뀌는 문항과 그 다음에 그 전년도에 출제됐던 것들을 분석하게 되면 선생님 느낌에 이건 꼭 나올 것 같은데 라는 문제들이 꼭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 집중적으로 좀 다뤄드리게 될 것이고 그것이 적중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뭐 선생님은 아까 같이 수업을 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조금 집요한 부분이 있죠. 숙제를 다 할 때까지 선생님이 이제 계속 부르고, 그죠? 그 확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 1회 단원 테스트, 아까 얘기했던 심화 과정으로 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단원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한 번은 모의고사 50분 모의고사 타임어택 있는 50분 모의고사를 실전적으로 매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들은 이제 쌍둥이 문제들 제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클리닉 시간을 반드시 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클리닉 시간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토요일 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선생님 직접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왔을 때 선생님 다 알고 있겠죠? 너 어떤 그 테스트를 아직 덜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오답들이 마무리 안 됐고 어떤 과제들이 해결이 안 됐어 라는 부분들까지 다 처리를 하셔야 갈 수가 있겠고, 그런 것들 꼼꼼하게 선생님이 체크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문자 보낼 때 뭐 숙제를 다 했어요 100% 이렇게 보낼 때는 뭐냐면 오답까지 다 끝났을 때, 그래서 앞쪽에 이제 워크북이 매 회마다 나가게 될 텐데, 그 워크북도 만약에 오답까지 정리가 안 되면 계속해서 미완료 과제로 통보가 가게 될 것이고요. 그게 다 해결된 후에 완료 문자가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중요한 게 바로 요겁니다. 아까 주 1회 한 번의 기출문제 가지고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 들어서 선생님이 이때 클리닉 오시게 되면 일단은 모의고사를 한 회분을 더 풀 거예요. 그럼 총 몇 회분을 풉니까? 일주일에? 그렇죠. 2회분을 갖다 풀게 될 것이고, 지금부터는 4주에다가 3주 정도, 한 14회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주에는 정규 수업 시간에 집중적으로 또 시험을 갖다 보는 기간도 있을 텐데, 어찌됐든 그 전까지는 뭐다? 일주일에 2번 정도의 모의고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상 등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틀렸던 문제들 오답 정리까지 클리닉 시간에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들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라는 거죠. 길지가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학기 중에는 일단은 내신에 집중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좀 짧아요. 그 기간으로, 그죠?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라는 의지만 갖고 오신다면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어렵죠.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그 과정들을 방학 동안에 열심히 하셨을 것이고, 지금의 현실에 있는 나에게도 마찬가지죠. 이제 한 달 반 동안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성적에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지금, 나 어차피 1등급 안 나올 것 같고, 이런 생각 자체보다도 지금부터 했을 때, 지금 손을 놨을 때의 결과물과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우리가 4월 달에, 4월 말에, 5월 초에 시험을 치를 때의 결과물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싶다는 그 마음 가지고 오시면 선생님이 도와드릴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날 때까지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교재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수업 준비도 할 테니 여러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규반은 이제 3월 6일 날 개강을 하게 돼요. 이제 방학 기간 끝나고 나서 조금의 휴식 기간이 있을 수 있겠죠. 휴식하시고 좀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때부터는 내신 대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결과로 보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